예, 안녕하십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 3주차 2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우리가 문제 행동의 기능과 또 기능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들,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강에서는 문제 행동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고 어떻게 그런 가설들을 이제 문제 행동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단일 대상 연구에 대한 내용들과 그 연구 설계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 117페이지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행동에 대한 가설 세우기 내용 살펴보시면은 이제 설명조의 가설, 뭔가 이제 가설이라는 거는 상당히 뭐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객관적인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찰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그런 독립 변수에 있을 법한 그런 기능적 관계에 대한 불특정 진술이나 또 종속 변수에 대한 재진술이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이런 이제 유형이 이 가설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독립 변수와 이제 종속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종속 변수는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 이제 밥을 세 공기를 먹었는데 뭐 배가 많이 아팠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그 밥을 보통은 뭐 한 공기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뭐 과도하게 좀 섭취를 했을 경우가 어떤 원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뭐 독립 변수로 우리가 가정한다면은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속이 안 좋다든지 배가 아팠다 뭐 이런 종속 변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그 꼭 이제 뭐 과학의 학문뿐 아니라 이 교육학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연구 가설을 세우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검증 가능한 가설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관찰 가능한 종속 변수와 이제 독립 변수에 있을 법한 그런 기능적 관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영철이가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래서 이제 뭐 구구단을 뭐 한번 외워봐, 혹은 뭐 교재 수학책 27페이지를 펴봐,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하기 싫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자꾸 하기 싫은 수학 공부를 시키니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설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자나 교사가 이제 아직 검증하지 못한 그런 일반적인 가설이기 때문에 이 가설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검증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변수와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문제 행동을 좀 빈도를 조사해서, 그러면 수학 과제를 뭐 안 주고 그냥 있었을 때도 역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국어 과제나 뭐 미술 과제를 주었을 때도 역시 수학 과제를 줬을 때와 같이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막 조작해 가면서 가설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설 검증에 있어서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주어, 이제 아동의 이름이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사건과
배경 사건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문제 행동의 기술, 또 이제 구체적이고 좀 관찰 가능하게, 뭐 마음이 아팠다, 뭐 속이 쓰렸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관찰하거나 좀 측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행동을 눈에 보이는 그런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이제 작성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추정되는 문제 행동을 어떤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이 이제 가설문에 꼭 포함될 구성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119페이지에 보시면 이 가설 문장 형식의 이제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선행 사건이나 배경 사건의 어떤 상황에서 누구누구는 무슨 기능을 위해서 뭐 이런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예시를 여기에 이제 어떤 상황이나 특정한 내용을 집어 넣으면 되겠죠. 또 두 번째 가설 문장 형식에서는 누구누구는 그 선행 사건이나 배경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정되는 행동의 기능을 위해서 이제 문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어떤 위에 1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라고 했고, 또 두 번째에서는 발생했을 때 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예시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3-14 가설 문장의 예시를 좀 살펴보신다면은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엄마께 야단을 맞고 등교한 날 지각하여 선생님의 벌점 지시를 들으면 보미는 지시 수행을 피하기 위해 자해 행동을 한다. 이제 가설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경 사건은 여기서 이제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점 지시를 이제 들었죠. 일단 보미가 지금 뭔가 열받게 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 보미가 나왔고, 지시 수행을 피하기 위해 뭔가 이거는 이제 문제 행동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그 추정해서 적은 거죠. 자해 행동을 한다. 이건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그 잘 작성된 가설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수는 친구가 안경에 대해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보시면은 뭐 진수 주어 나왔고요. 친구가 안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이것도 선행 사건이 터졌죠. 그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이게 이제 기능, 추정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문제 행동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가설 문장을 각각의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셔가지고 이제 연구나 또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 그 연구의 가설을 또 해석할 수도 있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가설 세우기인데 이제 사실 뭐 모든 어떤 행동이 가설을 세우는 게 뭐 쉬우면 좋겠지만 가설 세우는 게 또 쉽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행동이 발생할 때는 사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행동 자체가 자기 자극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도 가설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 행동의 강도는 심하지만 이제 자주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또 가설 세우기가 어렵고, 또 네 번째로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에도 역시 가설을 뭔가 드러나고 눈에 보여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텐데 그럴 기회가 이제 적다는 것이 또 이제 가설 세우기가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섯 번째로 행동이 아주 특별한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한다든지
또 문제행동 전에 여러 선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 가설 세우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 평가를 이제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를 찾아내는 다양한 접근 과정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을 때 그걸 위해 이제 하는 것이 기능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 보시면 행동의 기능 평가를 위한 기능 분석이라고 해서 이 기능 평가와 기능 분석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중특에서 기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 분석은 이제 문제 행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이제 조작해서 행동과 환경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기능 분석은 기능 평가의 하위 개념으로서 이 기능 평가를 실행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많은 연구들이 아동들의 문제 행동을 통제하는 변수를 찾기 위해서 이 기능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관련된 용어들이 어떻게 이 기출 문제에서 이제 사용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그 이제 뭐 고학년이 되면 또 임용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뭐 교재나 어떤 주로 보는 뭐 수험서의 단권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단일 사례 연구, 단일 대상 연구의 개념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121페이지에 보시면 그 개인이나 가족 또 소집단 등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통제된 환경에서 개입 전과 개입 후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하여 측정 평가하게 되는 것이 이 단일 사례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실 뭐 일반 그런 연구자들 같이 뭐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유사한 집단을 모집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이제 사례 수가 상당히 적어도 이제 연구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싱글 서브젝트 디자인이라고 그 이제 단일 대상 연구가 이제 그 행동에 저희가 기능 평가하고도 관련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대상 연구를 실시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이 클라이언트 또 내담자와 아동의 목표에 대한 평가와 분류 또 개입 실행 또 그리고 종결 이후의 개입 등에 대한 틀을 마련해 줄 수가 있고, 또 한계로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나 기간에 치료를 하거나 이를 보류 지체하려는 것이 이 치료 계획의 의도인 경우 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려운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대상 연구는 이제 뭔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유의미한 그런 차이 분석을 한다든지 뭐 구조 방정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로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교재에는 없지만 단일 대상 설계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 개입 효과성을 검증할 때 그 표적 행동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이제 관찰해서 분석하고, 또 번수 간의 관계 규명이 아니라 이제 개입 방법의 효과, 과연 내가 개입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 단일 사례 설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반복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들 값의 변화를 관찰해서 개입이라는 그런 독립 변수의 효과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이제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관찰해서 인과성을 추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집단 자체가 워낙 귀하고 잘 없기 때문에, 그죠? 또 네 번째로는 개입 방법의 중간에 수정이 가능하다. 또 개인이나 집단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단일 사례 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일 사례 설계 과정에 보시면은
문제 확인을 하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개인 목표와 표적 행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설계하고, 또 네 번째로 실제 조사를 실시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개입의 평가와 자료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 이 단일 사례 설계의 다섯 번째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별 대상 연구의 중재를 활용한 설계에 뭐 이제 7장에서도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그래프 그리기라든지 또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2장에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용된 건 이제 A-B 설계입니다. 그래서 A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선이라 이야기하고, B는 이제 중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기초선 과정에서는 아무런 어떤 그 개입 없이 관찰만 하다가 이제 B 단계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표적 행동이 1회에서부터 일단 그 5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했을 때 거의 2회 정도 평균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회하고 6회 사이에 이제 개입을 중재를 했더니 이 표적 행동이 점점 이제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봐도 뭔가 그 중재 전과 중재 후가 확실히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선과 이 중재,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개념만 활용된 설계가 이 A-B 설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B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A-B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선, 뭐 개입, 또 제2 기초선 개입,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표적 행동의 1회기부터 5회기까지 기초선을 했다가 B에 6회기부터 13회기까지 개입을 했다가, 또 기초선 이제 14회기부터 17회기까지 했다가 또 이제 18회기부터 25회기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제 똑같은 걸 두 번 하는 이유는, 보다 이제 좀 강력하게 한 번만 했을 때는 뭔가 우연히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제 중재가 이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A-B 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기능 평가와 기능 분석에 대한 내용들, 또 이제 교재에는 없지만 좀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19년 초등교육과정 B 문제입니다. 나의 미음의 내용에 근거해서 다음의 행동 가설을 수립하였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소수령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표가 나왔을 때 잘 짧은 시간 안에 해석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제 문제 행동이 지금 교실 안을 돌아다니는 행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화요일 또 목요일에 이제 3회 이상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실과 시간, 특히 그 이제 문제 행동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음의 내용에 근거한다고 했으니까 미음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실과 시간에 특히 다른 학생이 앉아 있는 동안에도 자주 교실을 돌아다닌다. 또 교사가 주의를 주지 않으면 계속 돌아다닌다. 또 교사가 은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지적을 해야 이제 자리에 앉는다. 또 교사가 다른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에 돌아다니는 행동이 잦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에게 관심이나 이름을 부르면은 자리에 앉고 또 이제 타인에게 지도를 하거나 교사가 관심을 주면은 그 이제 좀 돌아다니는 행동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리을은 보지 않고 이제 미음에 근거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선행 사건이나 배경 사건은 우리가 간단하게 쓴다면 실과 시간에 교사가 이제 은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정되는 행동의 기능은 이제 교사의 관심을 얻기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문제 행동은 이제 교실 안을 돌아다닌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주어진 상황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뭐 기출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험장에 가면 또 시간이 모자라고 또 긴장감이 들기 때문에 아는 문제도 이제 막 틀리거나 못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 유특 문제 역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김 교사가 지원이 학생 책상 두드리기 행동이 과제 제시로 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제 제시 상황과 과제 철회 상황에서의 행동을 기록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객관식 시대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항상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Y축에 어떤 이제 그 변수가 포함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인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게 증가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Y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행동 발생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상 두드리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소시켜야 되는, 줄여야 되는 행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일단 기초선 단계에서는 이제 1회기부터 4회기까지 이 책상 두드리기가 이제 평균 뭐 50% 정도긴 한데 약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기초선이 안정된다는 게 꼭 이렇게 일정하게 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뿐 아니라 여기에서 이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행동이 일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기초선이 안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역은 맞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AB 설계를 이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 봤던 AB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선과 중재만 이제 그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그 과제를 줬다가 안 줬다가 안 줬다가 뭐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교대 중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B 설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고요. 그래서 과제를 자꾸 줬다가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하니까 오히려 이 책상 두드리기 행동이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을이나 미음은 틀렸기 때문에 뭐 2번 뭐 정답을 찾는 것은 쉽게 찾으실 수 있겠지만은 이 그래프나 어떤 그 문제 용어나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은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그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문제 행동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해서 문제 행동을 통해 아동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문제 행동의 기능은 크게 정적 자극을 얻으려는 것과 또 혐오 자극을 피하려는 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 평가의 방법은 면담과 평가 척도 같은 질문지 평가나 아동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관찰 평가,
또 그리고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효과를 직접 평가하는 실험적 기능 분석 등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학습 활동, 글쓰기 활동을 위한 또 토의 및 적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기능 평가를 왜 꼭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 문제 행동이 지닐 수 있는 6가지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문제 행동에 대한 실험적 어떤 기능 분석이 다른 유형의 기능 평가 방법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또 살펴보시고, 또 설명조의 가설과 검증 가능한 설명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 보시고, 또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가설을 한번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가설에 필요한 4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주차와 그 2주차의 이 학습활동 글쓰기 문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기한 내에 꼭 해 주셔야 이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또 내용을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능 평가와 이제 가설 설정에 대한 그 3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행동의 정의와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 행동을 선정하고 어떻게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는가, 또 이제 행동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 우리가 목표가 정해져야 이제 거기에 따른 중재나 전략들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3주차 2강 긍정적 행동 지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